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만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75번째 시간으로 한국 드라마의 특징사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특징사 총평. 한국 드라마가 과거의 로맨스를 가족물의 전형이었으며 막중 드라마가 중심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검사, 의사, 재벌 모두 연애에 미쳐 있었고 사랑했던 여성이 알고 보니 내 숨겨진 동생이었고 엄마는 알고 보니 계모였으며 나는 사실은 재벌집 아들내미였고 등 이해할 수 없는 클리셰와 스토리로 이어져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케이블의 성공과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시청자층의 확대로 인하여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전형이 사라져가고 있다. 과거에 비해 다양한 작가들이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또 물론 이러한 변화에 한류가 있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한류 열풍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판권 수입은 드라마에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대를 만들었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단적으로 넷플릭스가 한국의 드라마 제작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도 한류 열풍으로 인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지금 상황은 한국 드라마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과거 홍콩 영화의 몰락은 틀에 박힌 홍콩 영화의 클리셰를 탈피하지 못하면서 발생하였다. 그에 비해 한국 드라마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지상파 드라마에 대한 비판, 러브라인 삼각관계 남발, 베티와 베로니카 항목 참고. 로맨스 드라마라면 별 문제 없지만 문제는 로맨스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장르에서까지 러브라인과 삼각관계를 남발하는 점이다. 게다가 이 삼각관계도 대부분 잘나가지만 까탈스러운 남자 주인공과 잘나가고 자상스럽기까지 한 서브 남주가 평범한 여주인공을 짝사랑하는 구도와 남주인공을 짝사랑하지만 여주인공을 질투하는 서브 여주가 등장해 두 사람 사이를 방해하는 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더군다나 처음에는 서브 남주와 가까워지던 여주인공은 결국 까칠한 남자 주인공을 선택하고 서브 남주와 서브 여주 두 주인공을 포기하는 결말로 끝이 나는지라 사람들은 앞뒤 뻔한 삼각관계를 그만 좀 만들라고 비판하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아예 한국식 로코 드라마 공식이라는 게 존재한다. 발단, 캔디형 여주와 엄친아 남주 A가 개연성 없는 기연으로 만남, 여주를 좋아하는 남주 B 전개, 여주를 시기하는 여우와 환경적 요소가 대저 갈등 진행, 위기, 여주와 남주 A는 결국 갈등을 극복하고 사랑을 확인, 절정, 사귀는 순간부터 닭살연애 클리셰 유행어 제조 시작 이후 숨겨져 있던 최종 위기가 표면의 부상, 출생의 비밀, 죽을 병, 주변인 흑화, 삼각관계, 정략, 결혼, 고부 갈등, 판타지 설정 등 결말 90% 해피엔딩, 10%는 클리셰 탈피한답시고 장애 보유하거나 주변인 몇몇 죽음. PPL로 떡칠된 세트장. PPL은 종편에 등장하기 전까지 한국 드라마에 삽입이 불가능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편이 등장하면서 PPL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한국 드라마에 개입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놈의 PPL을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케이블이나 종편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국이라는 점이다. 이유는 모르나 지상파 드라마를 보다 보면 종종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정 제품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역시 드라마 효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린다. 드라마에선 생각지도 못하는 소품들을 쓰고 업체에선 업체 홍보가 되니 양쪽 모두 좋지만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 정도가 과해졌다. 단지 홍보를 위한 소품과 장소들이 난무하다 보니 간접 광고를 위해 억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PD들 역시 이런 간접 광고에 집착한 나머지 상황에 전혀 안 어울리는 세트장을 구성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게 내일도 칸타빌레 속 설레일의 집과 치즈 인 더 트랩 속 홍설의 자취방이다. 홍설의 자취방은 두세 명이 앉으면 금세 꽉 차는 비좁은 공간, 그 공간에 다닥다닥 놓여진 가구들과 소품들은 실제 대학생 자취방을 연상케 할 정도로 높은 싱크로율을 부리며 호평을 받은 반면
설레일의 집은 가난한 음대생이라는 캐릭터 설정과는 안 어울리게 복층형 집, 넓은 평수, 그랜드 피아노, 알록달록한 가구들이 나타나 현실과 너무 안 맞는다는 혹평일색이었다. 그래서인지 노담의 칸타빌라의 원작자인 니노미야 토모코는 설레일의 집 안 세트장을 보고는 자기 집보다 더 좋다는 트위터를 남기기도 했다. 이 모든 건 PPL뿐만 아니라 심의규정, 비탄력적 특정 시청자층 등 상기한 제약들을 모두 만족시키려다 보니 생겨난 문제다. 그렇다 보니 실패를 두려워하는 풍조가 만들어졌다. 게다가 욕설과 폭력을 피하느라 채널만 다른 사랑 타령 일색인 장르에 국한되게 됐다. 또 안전성을 중시하느라 외국 드라마나 소설의 판권을 계약해서 리메이크하거나 자사의 과거 명작을 리메이크하는 경우도 흔하게 됐다. 그래서 지상파 드라마의 장르는 점차 참신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작품의 설정을 PPL에 맞추는 것도 문제다. 가난하다는 여주인공은 언제나 방이 3개나 되는 넓은 집에 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다닌다. 게다가 모든 인물들이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여주인공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인 어르신 캐릭터들은 대개 옷가게, 죽, 치킨집 등 PPL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설정이 줄을 잇는다. 매 화마다 뜬금없이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힘내라고 홍삼을 먹는다거나 배고프니까 마침 집에 먹을 거 있다면서 샌드위치를 갖다주는 씬도 부지기수. 안마의자가 안 나오면 섭섭할 정도로 매 드라마마다 꼭 나온다. 미니 시리즈에도 이런 현상이 절비하지만 일일 극이 좀 더 노골적인 편이다. 의료기기 매장이라든가 스토리상 필요도 없는데 PPL 하려고 만든 게 아닐까 의심되는 조연 캐릭터들도 적지 않다.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서는 이런 과도한 PPL 비판을 하기도 했다. PPL 자체의 문제인가? PPL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덱스터 드라마에 LG 에어컨이 있는데 LG 에어컨이 매해 마지막에 10여 초 이상 노출되지만 절대로 어색하지 않다. 그 이유는 그 에어컨 뒤에 치부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즉 스토리상 LG 에어컨을 비추는 게 어색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긴장감을 유도한다. 그에 비해 한국의 PPL은 뜬금없이 등장한다. 갑자기 신에 맞지 않는 과일을 먹는 행위를 하거나 위에서 설정상 가난한 대학생이 그랜드 피아노를 두지 않나 등의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PPL 문제 자체의 문제라기 보기보다는 PPL이 제작 과정 중에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한창 작품이 제작되는 도중에 갑자기 어느 날 조연출이 등장해서 이거 PPL 넣게 도와달라고 한다. 당연히 스토리보드가 생길 리 없고 전체 맥락과도 맞지 않는 신이 등장하게 된다. 그렇다고 이것을 단순히 조연출의 문제로 돌릴 수 없는 이유는 이들에게 PPL은 곧 성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예 PPL 전담 조연출이 있기도 하다. 이들은 대부분 PPL의 성과에 따라 수입을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뛰더라도 다양한 PPL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품 설정상 가난한 사람이 타는 차는 제네시스가 되고 가난한 대학생 집은 호화찬란하다. 그렇다고 조연출이 PPL의 섭외를 할 때 작품 설정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쪽 대본을 보면서 최대한 설정에 맞는 PPL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문제는 말이 쉽지 현실은 쉽지 않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회사별로 전담팀이 있어 협조를 구하기 쉽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 그런데 제작 환경이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는다. 대본이 나오고 길면 일주일, 짧으면 내일 촬영이 진행되는데 그 기간 내 작품에 맞는 PPL을 선정한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 기본적으로 회사 업체 사람들을 만나는 건 또 시간이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도 시간이다. 물론 업계에서는 이것을 엄청 잘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소수일 뿐이다. 괜히 그들의 몸값이 높겠는가. 멜로가 체질 드라마를 보면 아예 대놓고 PPL을 함에도 그렇게 작품에서 튀지 않는다. 아예 대놓고 이를 패러디하면서 PPL을 해버린다. 물론 작품의 주제가 드라마 제작이라는 그 시기에 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작품에 얼마나 PPL을 소화시켜내느냐이지 PPL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적 소재 활용 미흡. 미국 드라마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리버럴한 미국적 이미지를 구축했고, 일본 드라마는 기모노 일식을 통해 와페니즈의 꿈과 환상을 자극했다. 그러나 한국 드라마는 이념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한국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이미지 쇄신이나 홍보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드라마가 국가를 대변하진 않는다. 그러나 할리우드 영화, 중국 무협, 홍콩 너와르, 쿨 재팬 사업 등 국가 이미지 홍보와 아이덴티티 구축의 영상 매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고착화된 지구꾼이 있고 돈과 권력을 숭상하는 전민자본주의만 보여진다. 수많은 사장님, 회장님과 사모님들, 그리고 그들이 하대하는 운전기사, 가정부 직원들 신분이 없어진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드라마엔 아직도 신분제가 남아있다. 사극은 더 심각하다. 늘 왕과 신하가 등장하며 궁중암투를 보여주며 추노 정도를 제외하면 왕 없이 양반과 서민들만으로 전개되는 인간미 넘치는 활극은 없다시피 하다. 고전 신화와 영웅소설처럼 기연이 넘치는 낡은 전개가 주된 소스이다. 옆나라 농노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노비들의 삶도 정확한 재현 없이 그저 비인간적 체험만을 과장되게 보여준다. 조선의 선비들이 얼마나 억이 넘치는지, 노비들이 너그러웠던 진짜 뼈대 있는 양반들의 기풍이 어땠는지는 권미악이라는 작가들의 이분법에 늘 가려져 왔다. 물리적 소재도 마찬가지다. 고급진 상류사회의 만찬씨는 항상 와규, 일식, 중앙어 요리로 점철되고 친일파 클리셰를 세운 일부 캐릭터들은 일본어로 간파이를 외치기도 한다. 한식파인 다이닝이나 한정식은 극히 드물다. 하다못해 과거 일본과 중국에서 한류가 가피어나던 시절에는 삼계탕, 파전, 막걸리, 냉면 등 서민들의 식사 장면에서 일정한 한식 출연이 흔했고, 대장금의 쌍화차, 수정과 한가 등 일반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전통 요소가 자연스레 극중에 녹아들었으나, 최근엔 비주얼 중시의 풍조로 인해 금만 번지르려 한 퓨전 식당, 카페들이 한국적 소재들을 대체하고 있다. 예쁜 카페, 현대적인 식당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데 말이다. 그나마 2010년 이후 작품에서는 조금씩이나마 한국적인 소재를 차용하려고 노력하지만, 문제는 현대 리뉴얼화된 소품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시대 구현은 여전히 안드로메다로 간다. 대표적인 게 보보경신, 도깨비, 구미호전, 퓨전, 판타지 장르물. 의상도 마찬가지다. 주로 고려 이전은 중국식, 조선 이후는 일본식의 시대 구현 오류가 흔히 발생한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국적불명의 레이스 달린 선요옷을 안복이라며 입고 다니는가 하면 주문 같은 한따지 갑옷, 견은 패딩 갑옷, 조선시대 병사 유니폼이 된 포졸복 등 의상 디자이너 개인적 망상이나 쌓여있는 재고 의상들이 자본주의 논리가 드라마 세계 속 한국 아이덴티티 구축보다 우위로 작용한다. 정작 넷플릭스에서 킹덤을 본 세계인들은 한국의 모자문화 같은 접해보지 못한 세계에 관심이 크다. 별거대를 본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선택한 투어 코스는 한국인에게 너무도 익숙한 메뉴인 치맥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 드라마는 일본이 십수년간 쿨재편을 외쳐도 얻기 힘든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알 줄 좋은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있다. 특히 2020년 하반 철인 왕후는 극중 조선왕조실록을 한낱 찌라시에 비유하며 해외 한류 팬에게 한국 이미지를 훼손하는 데 앞장섰다. 철인 왕후 본 한류 팬들, 조선왕조실록 타블로이드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